넌 왜 맨날 컴퓨터만 하냐? 엄마는 컴퓨터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뭐 하나로 퉁치만 한 게 아니다. 공부도 하고 코딩도 하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이거로 네가 성격이었구나. 다 다른 걸 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로 안 지내. 나이가 들어도 근력 운동도 해야 되고. 사춘기 자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일단 근력 운동을 해라.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너무 아직 시작도 안 잘하셨어. 했어요. 띵동. 아, 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인근영 박사입니다. 아, 예. 네. 아, 예, 아유. 냄새에 이끌려서 왔어요. 아,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두 번째인데도 적응이 안 되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셨습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그렇군요. 또 만나요. 아유, 아유. 아유. 얼른 들어오세요. 감독님이 큐 사인을 안 주셨어요. 아, 또 오신 분이.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첫타랑 다르게 이렇게 먹을 것까지 아, 주셔서 예,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네. 아, 네. 아니, 예. 어떻게? 아, 저 좀 제가 먹기 편하게 좋을까요? 사등분해가지고 네. 좀 이렇게 편하게. 그럼 이건 다 DP용이고 4분의 1씩만 먹는 건가요? 아니, 먹고 또 먹으면 되죠. 아시죠? 예. 아니, 뭐 먹고면 또 먹으면 되는데. 그치? 근데 가족 같은 그런 컨셉이군요 오늘은. 네, 그렇죠. 아무래도 아, 가족 같은 컨셉이죠. 가족이라면 자고로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구잖아요. 먹는 입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과의는 그러하오에 고민은 오늘의 이 따뜻한 공간, 이 가족, 바로 집입니다. 집이라는 것 자체가 뭐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사실상. 집 안에서. 그렇죠. 그쵸? 야, 이 튀김섬으로 미리 챙겨. 엄청 좋아하시네요. 아, 예. 오프닝에서 우리가 이렇게 길게 하지만 예. 살아나가는 게 얼마 되지 않아요. 아, 맞아요. 아, 방송 거의 쟁이시네요, 이제. 야. 자, 아무튼 간에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과학으로 이 고민거리를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너무 재밌어. 재밌으세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우리도 더 재밌어요, 우리는. 우리가 재밌는데 좀 결이 맞는 것 같아요? 딱 맞죠. 딱 맞죠. 아, 그래요? 미소가 입에 딱 맞아요. 예. 입맛이 딱 맞아. 지난주에도 저희가 우리 이제 과인분들께 고민에 대해서 많이 여쭤봤었잖아요. 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고민을 하고 살아요?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과학 분야에서 좀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연구 분야가 좀 좁고 깊게 파고 들어가게 되기가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쓰레기를 처리를 하는데 쓰레기 처리를 할 때 이 약품을 안 쓰고 다른 약품을 쓰는 방법을 연구한다. 이런 게 내 전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 5년씩 10년씩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거를 원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명도 없으면 난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야, 쓰레기 처리할 때 그런 약품 같은 걸 쓰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이제 우리 그냥 쓰레기 다 태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그럼 내가 연구한 거는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을까? 뭘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연구 분야가 되게 좁아지다 보니까 일자리 구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사실 과학계에서 깊이 연구하시고 많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일수록 더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실질적인 고민이에요. 실질적인 진짜. 고민이에요. 네. 오, 그러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제 진심 어린 고민을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팥이 여기 하나 껴 있어요. 이게 지금 너무 불편한데. 지금 대놓고 빼고 가세요. 네. 이 집이 팥을 제대로 쓰네. 사실이야. 고민 해결됐습니다. 아, 그래요? 고민 해결됐나요? 세상 개운하다. 예. 용한 점집도 친한 친구도 해결하지 못한 여러분들의 고민을 과학하는 인생 선배들이 유쾌, 상쾌, 통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여기는 과학인들의 인생 상담소. 과인은 그럼! 오늘은 이 가정을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거든요. 근데 가정 고민에서 저희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오잉은영 박사님이 계신데. 그렇죠. 그랬구나. 그게 고민이었구나. 다양한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도
내 진짜 모습을 모르지 아무도 내 진짜 마음을 모르지 저의 이제 몸과 마음이 지치다 보면 결국은 그게 이제 항상 저와 함께 있는 아기한테 그게 이렇게 불똥이 튀게 돼요. 그럴 때는 엄마로서 제 자신을 또 좀 자책하게 되거든요. 하루라도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은 없어요. 그래서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 이런 거가 어떻게 제한하고 아이들. 어떻게 사용해야 그쵸, 될지. 그쵸, 그쵸. 숙제요. 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되질 않더라고요. 부모님이 이제 많이 연로하셔서 병원에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아프시는 걸 보면 미리미리 이제 좀 건강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막상 운동을 한다거나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거나 이런 거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손자가 편식을 많이 했어요. 참 걱정을 했는데 왜 어린 아이들은 어려서 이렇게 편식을 할까요? 저는 운동을 하고 싶은데 엄마가 공부하라 해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택시라. 늘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케어했기 때문에 세심하게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나이를 먹고 아이를 장성해서 보니까 조금 더 자상하게 해줄 걸, 돌봐줄 걸 그런 후회만 있지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7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동생이랑 많이 어색한데 동생이랑 나이 차이 극복하고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좀 알고 싶어요. 너무 스윗한 형이다. 네. 자, 이것도 고민, 저것도 고민. 다양한 세대들의 현실 고민 한번 들어봤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영상에 나오는 고민들 중에서 난 이 고민은 좀 빠르게 탁 봤을 때 직관적으로 내가 좀 해결해 줄 수 있다. 7살 차이 나는 동생과 친해지고 싶다. 예. 그분. 이걸요? 예. 저는 약간 그런 육체적으로 많이 부딪히는 뭔가를 같이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운동이나. 운동이라든가, 수영이라든가, 아니 같이 목욕탕에 가서 같이 때를 밀어주는 그런 거를 매주 한다든가. 몸으로 이렇게 좀 부딪히면서 같이 하다 보면 저절로 좀 친밀감이 생기는 게 있죠. 실제로 좀 형제가 있으신가요? 네, 저 동생 있죠. 되게 친해요, 서로? 그만 친해요. 저는 안 친해요. 2살 차이 나서. 그만 안 친해요. 7살 차이면은 친해졌을 안 돼. 텐데. 두 살은 또 다른가요? 2살이 상당히 힘들어요. 아, 그래요? 예.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그런 방법이 있다. 그렇습니다. 예,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과학적으로 어떻게 과학자들이 접근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친해져야 되지? 왜 형제들은 친하지? 남이랑 뭐가 다르지? 엄마 아빠 속상해요. 그러니까 왜요? 그거를 이제 진화적으로 관점에서 할 때 이게 난제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진화론에 의하면 어쨌든 유전자가 자기 유전을 자기 자신을 복제해서 퍼뜨리는 게 목표인데, 그러니까 이타주의로 설명을 하거든요. 아니 이타성이 도대체 왜 발생하는? 아마 김풍 작가님이 딱 동일하실 텐데 세상에 이타성은 없다, 이타주의는 없다. 다 자기 만족이다. 제가요? 우리 이야기 한 적 있지 않나요? 제가요? 그런 이야기. 그랬나요? 왜냐하면 아니, 실제로 요거는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진정한 종류의 이타성은 없다. 예를 들면 사신성인의 누군가가 있다고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결국엔 본인이 원해서 한 거 아니냐. 사신성인의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한 거잖아. 누가 등 때문인 건 아니잖아. 그 네. 진정한 이타성이 어떻게 존재하냐. 그럼 이제 진화적으로는 요게 난제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추구해야 되는데 왜 형제를 위해서, 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요거에 대해서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놀라운 이론 중에 하나가 해밀턴이라고 하는 우리 포괄적합도 이론을 냅니다.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확 와닿아요. 내 형제는 나랑 DNA를, 유전자를 절반을 공유해요. 부모와 같다 보니까 절반씩을 가지고 확률적으로. 삼촌은 4분의 1을 공유를 하고요. 조카를 8분의 1을 공유를 해요. 그러면 내 유전자를 굳이 내가 퍼뜨리지 않아도, 말하자면 내 형제 2명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면 내 유전자에 해당하는 만큼의 유전자를 퍼뜨릴 수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뭐 동생을 빨리 결혼시켜서 자손을 봐라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이제 그건 이제 간접 적합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직접 적합도는 자기가 이제 유전자를 남기는 거고. 그런데 형제들 그럼 왜 친하지 않냐에 대한 해석도 좀 가능하거든요. 특히 7살 차이 너무 귀여운 동생인데 서로의 전략이 다릅니다. 부모의 사랑은 차등적으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사실 더 아픈 손가락은 있거든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첫째의 방식으로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좀 더 듬직하게, 그리고 형으로서, 마지로서 부모를 대행하면서 이런 전략을 취하게 되고, 둘째는 둘째의 나름으로, 또 막내는 막내 나름으로 이렇게 전략들이 다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꼴 보기 싫은 거죠.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부모의 사랑을 쟁취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두분 동생 사랑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네. 듣다 보니까 지금 네. 이제 질문하신 분들 이 방송 보실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얘기를 듣자고 지금 내가 질문한 게 아닌데. 여기까지 베이스로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역할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죠. 뭐야 이게? 아니 지금 뭡니까?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내가 형인데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게 참 고민입니다, 저도. 뭐야 이게 대체? 그렇게 되면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스윗한 형이었고요. 아, 네. 예. 아무튼 이게 바로 과학하는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과학을 하기 위해선 네. 그 원인과 분석부터 일단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게 네. 사실 우리의 어떤 하나의 방향인가? 한번 그 맞다 중간에 생각하고요. 질문해 주신 분들 중에 네네. 스마트 기기를 좀 안 쓰게 하는 방법 어어어, 그거 질문해 예, 주신 예. 분 있었잖아요. 네네. 네네네. 그분 방법을 알아내시면 저한테 꼭 연락 좀 주십시오. 저도 좀 알고 싶습니다. 자, 이 과인들의 엉뚱하면서도 기발하게 인생을 풀어내는 고민 상담소죠. 과인은 그러하오. 네, 오늘은 가족관계 그리고 가정에 대한 과인의 해석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조금 가볍게 뭐 얘기를 나눠봤다면 이제부터는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런 상담소는 없었다. 과인은 그러하오. 자, 다 대답해 줄 테니까 지금부터 고민을 얘기해 주십시오. 고민을 필기. 어머머. 이건 또 손. 요리 레시피 책? 레시피구나. 그 레시피인 것 같은데 이게 고민이신 거예요? 이게 신혼 때 저희 시어머니가 써서 저한테 주신 거거든요. 사실 요리도 못하는데 어머님이 너는 손끝이 야무지니까 요리도 엄청 잘할 거다, 손맛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직접 요리를 해보라고 하나하나 친절히 레시피를 적어주시는 아들한테 맛있는 거 많이 해주라는 그런 의미겠죠. 어쨌든 그 후로 저는 막 요리도 안 해보고 손맛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주시니까 너무 걱정도 되고 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요리 진짜 잘하시나 보네요. 결혼 전부터 남편이 입이 닳도록 엄마가 해주는 음식은 다 맛있다. 우리 엄마는 진짜 막 요리 박사다 얘기해줘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저만 아는 비밀이 생겼거든요. 봄날이라고 해서 그 어머니 집 가서 삼계탕을 엄청 맛있게 먹었는데 나중에 저는 쓰레기통에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거든요. 그 포장된 삼계탕 봉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뜯어서 끓이기만 하셨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어머니 요리도 결국은 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시어머니 손맛도 결국 손맛이 아니라 대기업 맛. 대기업 맛도 있고 홈쇼핑 맛도 있고 사실 뭐 손맛하고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손맛이랑 음식 맛이 약간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조금 엄마 음식 다 맛있다는 남편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아까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익명으로 예. 조심스럽게 충분히, 나오셨나. 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이제 됩니다. 이해가 되네. 아주 민감하고 좀 상담하기 힘든 그 시월드 이야기잖아요. 네. 고부간의 갈등을 비껴나서 이 손맛! 네. 손맛에 대한 이야기. 결국 알고 보니 뭐 이렇게 어머니도 대기업의 그렇죠. 손맛이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람마다 손에 가지고 있는 균들이 다 달라서 이게 저는 손맛이 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 제가 하려고 준비했던 건데. 정확해요. 진짜요? 정말 손맛이 잘 통할 수 있는 분야가 주로 이제 발효 음식 종류. 김치, 장, 겉절이 뭐 이런 것들 있죠. 한번 삭혀갖고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 원리에 의한 손맛이 통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발효라는 게 뭡니까? 발효라는 게 원래 재료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살고 있으면서 그 미생물들이 음식물을 갉아먹고 땀 물질을 내뿜으면 거기에 좀 다른 맛이 나는 여러 가지 향기 성분들이나 맛 성분들이 생겨나가지고 원래의 맛과 달라지는 그 과정을 발효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산균이 많이 산다 그러면 우유를 유산균이 막 먹고 시큼한 물질을 좀 내뿜어요. 유산, 젖산 이런 내뿜어요. 그럼 약간 새콤한 맛이 나게 되면서 요구르트 맛으로 싹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의 반응이 어떻게 미묘하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발효식품들은 맛이 살짝 달라지는데 균이 갑자기 뭐 저절로 생기겠습니까?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공기 중에서 뭐 떠돌아다니다 않는 수도 있지만 맨손으로 요리를 한다면 그 사람 손에서 아무래도 묻어나오는 게 상당히 있겠죠. 그죠?
세균은 항상 손에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습니다. 세균이나 뭐 곰팡이, 포자 같은 거 많이 살고 있어요. 씻으면 많이 없어지지만 그래도 조금 살아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체질과 습성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균이 이제 전달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음식인데 왜 내가 하면 맛있는데 제가 하면 맛없을까? 발효음식 같은 경우에 애초에 손에서 딴 게 주입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업적으로 기업에서 대규모로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김치 공장이다. 그런 경우는 일정하게 좋은 맛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뭐 어떡해요? 손맛 좋은 사람 불러와가지고 항상 한 번씩 담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에서는 특별히 과학적으로 현미경을 봐가면서 좋은 세균, 좋은 곰팡이들을 뽑아가지고 따로 기릅니다. 항상 길러내서 순수하게 요거 세균이 들어갈 때 제일 맛있다 골라가지고 기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따로 주입을 해줘요, 항상. 계속 별도로 기르면서. 아니 제가 예전에 그 뭐지 어떤 이제 뭐 그 양조장 같은 데 갔었어요. 근데 막 거의 무슨 반도체 회사 들어간 것처럼 온몸에 막 들어오는 왜냐면 다른 사람의 박테리아나 균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은 맛이 변한다고. 그 시간장이 그런 거죠. 그 시간장 계속 퍼낸 다음에 다시 집어넣으면 사실 이제 메인이 되는 균종이 이미 가득 차 있잖아요. 그 웬만해서는 다른 균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경쟁에서 밀리니까 그쵸, 다른 균이 그쵸. 이렇게 번식하기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방진복까지 입고 맞아요, 조심해서 하는 거지만 유럽에서 전통 방식으로 포도주 담글 때 이제 포도주도 마찬가지로 발효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묘한 향과 맛이 결국은 거기에 어떤 세균이 들어가서 어떤 반응을 일으켜서 뭘 만들어내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세균이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중요해요. 그죠? 근데 유럽의 지역 중에서는 포도주 담글 때 그 포도를 사람들이 들어가서 맨발로 밟아서 만드는 곳이 있는 곳들 아시죠? 알아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그 밟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마을의 요 북쪽 지역의 마을에 사는 15세 이하의 소녀들만 와서 밟아라. 이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그런 걸 아는 거죠. 저런 애들 발에 맛을 좋게 하는 세균들이 좀 많이 산다. 이런 걸 경험적으로 알고 그렇게 하는 것 같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건 차를 만들 때도 예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차를 만들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차를 뭐 예를 들면 뭐 침으로 말아가지고 이렇게 차를 만들 그걸 덮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특정한 아이들한테 그거를 해가지고 뭐 만드는 차 방법도 있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 드리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결국엔 질문 자체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였잖아요. 대기업의 맛, 네, 그렇죠. 과학의 맛. 약간 좀 이런 걸 찾게 되지 않습니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웬만해서는 요리를 할 때 국물 다 우리고 웬만하면 조미료 안 쓰고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진짜 시간이 없을 때는 뭐 미원이나 다시다 그런 거 써요. 그래가지고 그냥 시간 없을 때 김치찌개 같은 거 다다다닥 끓여서 이제 남편 주잖아요. 더 맛있어하죠. 너무 맛있는데 진짜 얄미울 정도로 내가 정성을 들였을 때보다 리액션이 더 좋아.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조미료를 종류별 다 쓰거든요. 거기에 맞는 조미료 다 따로따로 있거든요. 네,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그거를 적절하게 배합을 하면은 기가 막힌 맛을 냅니다. 저는 MSG는 본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매운맛과 짠맛이 있다. 매운맛과 짠맛이 있으면 사실 그걸 따로따로 먹으면 뭔가 이게 겉돌아요. 근데 매운맛과 짠맛 사이 감칠맛이 들어가면 아주 맛있는 국물이 되거든요. 근데 그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MSG를 만약 포기할 경우에 소금을 더 넣어야 돼요. 그거보단 차라리 MSG가 낫다. 훨씬 낫다. 왜 나쁘지 않다고. 아, 그럼요. 얘를 딱 넣는 순간 다른 친구들이 갑자기 극대화돼요, 맛이. 예를 들어 소고기 국을 넣었어요. 살짝 넣어주면 소고기가 나 소고기야! 이렇게 되거든요. 왜 갑자기 막 소울음을 내면서 갑자기 팍 튀어나와요. 이러면 안 쓸 이유가 없죠. 훨씬 경제적이고 맛있고. 이 말씀하신 게 아무래도 이제 이 MSG. MSG에는 사실 굉장히 신비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일단은 매운맛은 사람들이 맛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혀가 느끼는 일종의 통증의 특이한 형태일 뿐이지 맛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짠맛, 단맛, 쓴맛, 신맛 이렇게 맛은 4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조합된 거에 어떤 향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음식에 온갖 다양한 맛이 나는 거지 그 이상의 맛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전부였는데 20세기 초에 일본의 이케다 교수라는 사람이 영국하고 독일 쪽에 가가지고 연구를 하고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영국 사람들, 독일 사람들 저렇게 덩치도 좋고 키도 크고 뭐 이런데 일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덩치가 작을까? 우리도 뭔가
덩치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좀 일본인들에게 내가 먹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자기 부인이 국을 끓여가지고 줬는데 유난히 평소보다 맛있는 국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국 왜 이렇게 맛있어? 라고 했더니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막 열심히 먹어봤겠죠. 잘 모르겠어요. 왜 맛있는지. 근데 그 부인이 말하는 게 거기에 다시마를 넣어서 국물을 우려냈더니 맛이 좋은 것 같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전 거하고 이 전 거하고 뭔가 짠맛도 비슷한 것 같고 뭐 얼큰한 점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르길래 이건 더 맛있어졌지? 이케다 교수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부인하고 붙잡고 계속 끓여봐라 라고 해가지고 끓여가지고 거기 무슨 성분이 나오는지 계속 분석을 했습니다. 수십 솥을 끓였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차이점이 뭐냐라고 해가지고 결국 뽑아낸 물질이 바로 MSG인 거죠. 그래서 이 MSG를 이케다 교수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맛이 4개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5번째 맛이 사실은 존재한다. 그거를 혓바닥에서 뭔가 느끼고 그것 때문에 더 좋은 맛이 나는 게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맛을 일본어로 사용해서 우마미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을 해가지고 감칠맛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죠.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이 이케다 교수가 MSG를 밝혀낸 거의 뿌리도 사실 부인의 국에서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MSG도 원래 최초의 시작점은 어떻게 보면 부인의 손맛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말도 있잖아요. 최초의 화학자는 바로 요리사다. 아무렴.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이야. 요리는 무엇입니까? 과학이죠. 과학이다. 과학이죠. 과학이다. 특히 과학 중에서도 과학이다. 전설이다. 아니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요리는 저도 요리를 좀 이렇게 즐겨하는 입장에서 진짜 화학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제 좋아하는 케첩 브랜드들이 있고 케첩들이 따로 있어요. 어떤 거는 이상하게 안 맞아. 딱 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계피 맛이 들어가는구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 케첩의 대부분은 계피향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외국 케첩을 먹어보면 갑자기 뭐가 좀 다른데라는 느낌이 계피향이 쏙 빠져버리면은 뭔가 좀 더 피어한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요즘엔 또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나와요 국내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면은 화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다 고기의 진심 아닙니까? 고기를 정말 맛있게 굽는 방법에 대해서 요즘 이제 추세를 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 마이야르 반응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거체가 요즘 많이 하게 됐죠. 구워졌을 때 이제 까맣게 됐을 때 살짝 이 갈색으로 탄화됐을 때 그때 그 캐러멜 느낌과 함께 그 느낌, 바삭한 느낌이 있는데 그 외에도 고기를 봤더니 온도가 너무 낮으면 이 안에가 익지를 않고 살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단백질 변성되는 온도가 되는 43도는 넘겨야 되고 그런데 65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 단백질들이 자기네끼리 이렇게 뭉치면서 더 질겨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리사 입장에서는 43도부터 65도 사이에 어떤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불 막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온 게 뭐냐. 온도를 높은 불에다가 굽게 되면 바깥은 온도가 높은데 안에는 너무 차가우니까 처음부터 그 적절한 온도의 물 속에다 넣어버리면 된다. 그래서 진공포장하는 게 소개됐잖아요. 진공포장을 한 상태에서 딱 한 63도 정도의 물에 집어넣고 대신에 오래 걸리니까 2시간에서 심하게는 24시간까지 넣어놔서 그럼 적절한 질겨지지는 않지만 고기는 분명히 익어 있는 그 온도를 유지해서 만든 그 분자 요리라고 하거든요. 거의 분자 수준으로 이거를 분자를 변형시켜서 만드는 그걸 미리 준비해놨다가 다음에 이제 마이야르 반응을 위해서 위에다 터치로 그냥 확 해갖고 내놓는 거죠. 여기까지 왔다. 이 정도 되면 화학을 넘어서 약간 좀 예술의 경지에 가깝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참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이게 먹거리에 대한 이 사람들의 열망이 그렇게까지 가지 않나. 물이 점점 고급화가 돼가니까. 계속 발전하고. 그렇죠. 아까 질문하신 물건이 좀 마음이 아팠는데 결국엔 손맛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해주면서 내려가는 맛이잖아요. 그럼 할머니의 맛을 꼭 전달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 가정의 손맛이 우리 자녀에게 전달될 거잖아요. 내 자녀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의 손맛이 뭐냐면 그게 나의 맛이에요. 이 말씀하신 그분의 맛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가정 안에서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면 되지 않나, 새로운 손맛을 개발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시어머니 맛을 전달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과학으로 풀어보는 인생 상담, 과인은 그러하오. 오늘의 주제는 고민인가 궁금한가죠. 이번에는 저희가 바로 보여드리지 않고 이 힌트를 먼저 보여드릴 거거든요.
제보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이거 뭐야? 차인가? 한약 제이. 차네. 꽃차 같은 거예요. 뭐 도구들이 제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끝난 거예요? 이 끝이에요? 네. 뭔가 이렇게 전부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힌트성으로 보여드렸거든요. 약간 좀 뭔가 이제 뭐 차나 이런 거 뭔가 우리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인가? 차 우리는데 고민 날 게 뭐 있지? 차 우리는 방법 알려달라 이런 건가? 좀 더 맛있게 차 맛을 느낄 수 있게 과학적으로 해달라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뭘까요? 자, 지금 일단은 저도 잠깐 좀 궁금한데 뭐 한번 속사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생 살면서 이렇다 할 취미가 없었는데요. 제 남편의 취미 생활은 수십 번은 바뀐 것 같아요. 태권도, 쿵푸 등 무술을 하고 낚싯대, 기타를 메고 돌아다니던 남편. 순서도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많은 취미 변천사를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보면 수석을 수석이요? 끝판으로 가시네요. 수석을 모으겠다며 산과 계곡을 돌며 돌을 주워오고 사진을 찍는다며 카메라를 사고 공모전 응모회 전시회도 하고 몇 년 동안 카메라만 들고 다녔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각종 강의 듣고 자격 이수 등은 일상. 그나마 조금 얕고 길게 하는 게 다도, 차 모으기, 담금주 만들기. 그 외에도 스쳐간 취미로는 수제 비누, 수제비요? 향초 만들기, 서예, 요리 등등 꽤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별난 취미 사랑을 말릴 수가 없는 게요. 한때 이것도 저것도 흥미를 잃었던 시절 집에만 있더니 우울증이 온 것 같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쩌면 다행인 게 몇 달째 파크 골프에 빠져서 종일 밖에 있죠. 집 옥상에는 자체 개발 개인 연습장까지 만들어 잘 때만 집 안에 있어요. 전국 파크 골프장 투어가 앞으로 목표라네요. 남편이 취미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랑 너무 다른 남편을 존중해주지만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돼요. 진짠데요? 야! 우와. 이거 쌍칼. 저분이 저걸 하시면서 이렇게 양복 차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게 아주 연출력이 굉장하신 거지. 이거 뭐지? 호피석인가? 카메라. 이거 진짜 찐이시네. 우와. 이야. 뭐야 이거? 뭘 담는 거지? 야 이거 뭐지 이거는? 표창 수료증인데. 옥상에서 만드신 거예요? 아니 이 지금 사연 주신 어머니께서 평생 취미 생활을 반대하거나 말리지는 않으셨다고 해요. 막 제 입장에서는 남편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돈 쓰고 막 너무 쉬질 않고 하니까 이러면 조금 이해가 조금 안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저는 사실 보면서 나는 아직 멀었다. 저도 사실 취미가 사실 나름대로 취미가 좀 많은 편입니다. 특이한 거 소개해 주신다면. 네. 무술 뭐 이런 거 좀 하신 적 있나요? 무술 당연히 좋아요. 저는 카포에라를 그래도 한 3년 했죠. 지금 몸이 이렇지만 예전에 카포에라 3년 정도 했었고요. 탭댄스도 한 6개월. 보여주세요. 지금은 못해요. 지금은 못하고. 아무튼 뭐 이런 거 했었고요. 뭐 셔플 막 이런 거 했었는데 사실 뭐 요리도 이제 사실 취미 영역이었고요. 뭐 웹툰도 사실상 따지면 취미가 이제 업이 된 거고. 저도 이제 흥미가 있으면 일단은 덤비는 스타일이라 한참 이제 그 자가 경기를 하는 동안에 이제 그때 되면 사실 이제 할 게 없으니까 계속 뭐 서칭을 해요. 뭘 찾아요. 심심하잖아요. 무료하니까 뭐 재밌는 거 없나 하다가 뭐나 꽂힌 게 뭐였냐면은 그 테라리움. 왜 이제 조그맣게 이제 꾸미는 이렇게 어항도 있고 약간 그런데 귀엽잖아요. 이거에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나 이거 만들래. 나 이 취미를 가질래. 라고 해서 일단 어항 구매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엔 돌들이 들어갑니다. 돌과 이끼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 혼자 있는 며칠 동안의 시간에.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어항을 구매하고 커다란 이제 몇 자 어항을 구매한 다음에 돌을 사야 돼요. 근데 돌을 내가 마음에 드는 돌을 어떻게 찾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15kg? 뭐 한 6kg. 그 택배하시는 분들 이게 안에 뭐 돌덩이가 들었다. 그래서 집에 왔는데 돌이 서비스 더 많이 주셨어요. 그 집에 60kg의 돌이 있어요. 제 아내가 그렇게 허망하게 되게 낙담하는 표정을 처음 봤어요. 전 너무 이해가 되네요. 이분이 왜 이렇게 여기 취미에 이렇게 되게 탐닉하시는지는 얼핏 알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뭐 때문일까요? 그 약간 좀 철학적일 수도 있는데 되게 실존주의적인. 우리가 보통 특히나 이제 생산적인 활동이 아닌 것을 사람들은 되게 하찮게 여기고 이걸 왜 해? 약간 이런 풍조가 있잖아요. 맞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취미라는 것도 사실상 남들이 다 하는 정도의 취미를 가져야 되고 뭔가 이런 거예요. 취미 역시 뭔가 규격화되고 획일화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취미를 해도 이게 그냥 남들 때문에 하는 건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따로 있는데 나만이 할 수 있고 내가 이 시간과 돈을 써서 할 수 있는 이걸 함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걸 하면서 나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이분이 이제 뭐 우울증을 겪으시다가 그거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충분히 저는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 정도면 찾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일반적으로는 취미를 나를 찾아가는 여행으로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건 저는 너무 정상이고 오히려 권장되는 것 같거든요. 이분이 지금 취미 영역을 들어갔지만 되게 깊이 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에너지가 되게 충만한 것 같아요. 이런 분의 이거는 많은 귀감이 되지 않나. 제 입장에서는 좀 솔직히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점점 하고 싶은 것도 없어지고 마치 그냥 진짜 되게 무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정말 뭔가 에너지틱하게. 에너지틱하게 산다는 거는 정말 되게 좋은 게 아닌가. 물론 지금 이제 사연을 보내신 분 입장에서는 좀 피곤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좀 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좀 그러려니. 이게 잠 잘 때만 집안에 있다고 하니까 요 정도 나이대 되면 남편이 가끔 이제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잠잘 때만 와서 쏙 자고 다시 나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니까. 그 얘기하다 보니까 또 방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아도 그렇고 저는 한 가지 좀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비교적 좀 과학적인 이야기로 마케팅 과학 하시는 베리 베빈이라는 분이 제시하신 학설이 하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본격적으로 취미를 하는 거는 좋은데 아직 출발 단계 같은데 장비를 되게 열심히 사가지고 장비에 심취해가지고 막 그런 거 사서 막 모아놓고 약간 과도한 장비를 갖추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사진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사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카메라 수집가 아닌 다음에야. 근데 막상 사진 찍으러 나가는 거는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무슨 카메라를 살까, 렌즈를 뭘 살까 거기에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서 몇 날 며칠 시간을 소비하는 거 이런 거 사실 많이 빠지기 쉽거든요. 취미생활 하다가. 그런데 베리 베빈이라는 이분이 무슨 연구를 하셨냐면 쇼핑에는 실용적 가치와 쾌락적 가치가 있다라는 주장을 80년대에 세워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끄셨어요. 쇼핑하는 것 자체가 내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을 구하는 것으로 사람에게 만족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물건을 고르고 그 물건을 내가 소유한다, 살 거다, 뭘 살까 이런 과정 자체가 하나의 쾌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사실 좀 이렇게 많은 품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취미일수록 예를 들면 사진 같은 거일 경우에 사진 찍으러 어디 풍경 좋은 데 가서 사진을 찍고 온다라는 건 사실 시간도 너무 많이 소요되고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돈도 너무 드는 일이에요. 그죠? 그런 거를 많이 하긴 힘들어요. 그렇지만 무슨 카메라를 사면 좋을까, 렌즈를 뭘 사면 좋을까 그거를 계속 고민하고 여기 찾아보고 저기 찾아보고 최저가 검색하고 하는 거는 훨씬 쉽게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서 그 비슷한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쾌락적 효용을 쇼핑의 과정에서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베빈 교수님의 이론으로 장비 모으는 사람의 심리를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의 직업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한다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저 중학교 때는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어떤 직업을 가질 거고, 그때는 뭐 과학자 하고 싶어 하고, 국회의원 하고 싶어 하고, 경찰관, 소방. 그게 나를 규정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된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긴 해요. 실제로 그 요한 항이징어가 그분이 호모 루덴스라는 이렇게 우리 인류를 이야기를 했어요. 호모 사피엔스는 슬기로운 사람이란 뜻인데 호모 루덴스는 노는 사람, 놀이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 수렵 채집 단계가 우리 인류의 진화에서 100만 년 이상을 차지했다고 할 때 그 단계에서 인류가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평균적으로 하루 일일 노동 시간이 한 2~3시간이었을 거라고 봐요. 나머지 시간 남아 도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고 싶은 걸 하고 놀았었던 거죠. 근데 오히려 그 농경 시대가 시작되면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오히려 더 힘들어졌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본능, 우리 DNA 아래에 있는 거는 놀이문화입니다. 계속 놀아야 돼요. 원래 그러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노동을 하고 하루에 8시간 하고 뭐 심지어 중세 정말 이후에 근데 심했을 때는 16시간씩 일을 했잖아요. 그때는 정상적이지 않았던 거였고 우리의 유전자는 놀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죠. 아, 네. 다음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대한민국 가정이라면 누구나 비슷한 일을 겪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이와 부모의 갈등이 고민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느끼는 입장 차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인 걸 나도 알고 있고 그 사람도 알고 있는데 하실 때 그게 잔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 하지만 듣고 싶지 않은데 하는 얘기면 그게 잔소리가 되는 거고. 내가 들으면 잔소리고 남에게 해줄 때는 충고다. 그냥 남을 향해 하는 말은 모두 잔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내에게 늘 하는 것. 고장난 라디오? 고장난 라디오처럼 엄마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잔소리란 일방통행이다. 제가 생각하는 감정이나 생각을 상대를 배려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툭툭 자꾸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약간 와닿고 되게 도움되는 말인데 잔소리는 진짜 상처만 받는 말? 어릴 때 잔소리 같이 들린 게 많았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젠 좀 조언이구나 이런 생각이. 쓸데없는 말을 길게 할 때? 너 아까 숙제 안 한다는 애였지? 학교 가야지. 그 무섭다는 중학교 2학년. 세상 무서울 게 없지만 학교에 가야 하는 아침이 제일 무서워요. 아이고 얘봐 지금 시간 어우 요중생 방에서 웬 개박신내가 나 그냥 얘봐 또 이제 핸드폰 쥐고 잤어 이제 아니야? 일어났어. 친구들이랑 DM을 하느라 새벽까지 잠을 못 잤어요. 늦었잖아. 좀만 더 일찍 깨우지. 자기가 일어나야지. 학교 갈 준비는 제대로. 애들한테 스타일로 밀리면 안 되니까요. 다녀오게. 헐이다 헐. 엄마는 눈으로 심한 말을 해요. 머리에 그거는 뭐야? 왜 그러는 거야? 머리 볼륨이 중요하니까. 너 저 바지 접혔어. 아 일부러 그럴 거야? 어디 뭐 반일 가니? 이래야 다리가 길어 보여, 엄마. 아이고 엄마가 이거 흰색 양말 신지 말라니까 그래. 빨래도 색깔 안 빠진다고 딴색 신어 딴색. 아니 싫어, 나 간다. 가라 가서 학교 끝나면은 또 다른 집으로 가. 저분 잘하시네. 엄마는 뭘 몰라요. 그러니 잔소리는 쿨하게 무시하면 돼요. 간다. 빠이. 친구들이랑 트와이스 나연의 팝 연습해서 챌린지를 찍기로 했어요. 아이고 집에 왔으면은 그거 안 되지. 갈아입은지 왜 저렇게 춤만 추고 앉았어. 더우면은 저 선풍기도 좀 켜고. 필요하면 알아서 다 할 텐데. 엄마의 저런 행동 숨 막히게 하는 것 같아요. 챙겨준다는 핑계로 옆에 붙어서 잔소리 폭격이 이어지거든요. 집에선 방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딸 학교 잘 다녀왔어? 어땠어? 외식하러 가자. 아빠가 우리 딸 좋아하는 스테이크 사줄게. 응? 나는 저 오늘 저 피자 땡기는데. 아니면 갔다 와. 아빠가 기분 좋게 밥 먹자고 나가자 그러는데 꼭 그렇게 저 싫다고 그래야 돼? 아유, 엄마도 밥하기 싫어. 너 저기 얼른 옷 갈아입어. 두 분만 갔다 오시지. 나가기 전까진 계속 잔소리를 해요. 난 지금 혼자만의 시간이 제일 착하다. 가준대.
우리 딸 뭐 필요해? 골라봐. 아빠가 다 사줄게. 응? 아빠가 사준다고 쓰잘데기 없이 이것저것 다 고르지 말고. 응? 이거 이쁘다. 볼펜이 왜 필요해? 응? 집에 한 트럭 있는데. 맨날 옷을 신중하게 안 고르고 뭐 사갖고 갖고는 마음에 안 들면 냅다 집어 던져버리고. 너 뭐야 저기? 내 용돈으로 산 거잖아. 용돈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 아니야? 뭘 사라는 건지 사긴 사라는 건지 부모님의 잔소리가 싫어요. 돌아버리겠네. 돌아버리겠네. 제가 하면은 그 지난 회에서 뭐 꼰대 어떤 그 거기에 대한 약간 좀 그 파생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 잔소리에 대한 알고리즘은 정말 끝이 없네요. 그죠? 그러네요. 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입장 바뀌면 이해될 거라는 부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입장이 바꾼다는 건 어떤 거죠? 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자존심하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심지어 그렇죠. 학교 나갈 때 진짜 저 한 고등학교 때까지도 아버지께서 학교 가시기 저를 붙잡아놓고 막 복창을 시켰어요. 자존심 한번 하고 가라고. 그래 조금이라도 머리에 남을 테니까. 아버지 지금 무슨 짓이냐고 이게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애에게 차만큼 위협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근데 자존심은 진짜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진짜. 그래갖고 막 그걸 엄청 주입시키려고 노력을 해. 어느 날 제가 똑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야, 너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 말해봐. 자존심 한 번 더 하고 있어요. 저 똑같이. 근데 이렇게 해야 돼. 큰 아들에게도 자존심이 하나라고 계속 얘기하는 그 심정이 뭔지 이제 알겠어요. 사랑하니까 내 아들 잃을까 봐. 이제 알겠어. 그 알겠는데 그걸 과학적인 원리는 뭘까요? 과학적인 원인, 잔소리를 싫어하는 원인 하나 정도는 제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사람이 판단을 잘못하는 걸로 쉽게 걸려들 수 있는 것 중에 선택 지지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선택 그게 지지 뭐냐면 편향이요? 내가 선택한 거는 좋게 되는 쪽으로 진실이 아닌데도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 카메라를 살까 저 카메라를 살까 두 개 중에 되게 고민을 하다가 어떤 브랜드의 카메라를 딱 샀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브랜드 카메라 파가 되는 거야 나는. 나는 이 편이 돼가지고 뭐 그런 거 뭐 인터넷 게시판에 서로 싸움 붙으면 무슨 소리냐고 이 카메라가 제일 가성비가 좋고 최고라고 그런 식으로 막 하게 되고 정치에서도 그런 거 많이 발생하죠.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하기로 결심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도 사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단점은 최대한 말 안 하게 되고 이 사람 장점이 진짜 좋은 사람이고 상대방 후보는 완전 나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진실을 넘어서서 강한 지지를 보내게 되는 심리가 있거든요. 선택 지지 편향. 근데 그걸 역으로 뒤집어 생각을 하면 맞는 말이라도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누가 지지를 해보면 그에 대해서 가치가 더 낮게 판단되고 심지어는 반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방 좀 치워라. 그 지저분한 거 뭐냐? 나도 알아. 나도 지울 생각이야. 근데 부모님이 그렇게 말을 해주시면 딱 하기 싫은 거예요. 딱 하기 싫은 거예요. 맞아. 꼭 청소하는데 내가 청소를 하려 그러는데 청소하라 그러면 안 해.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 왠지 그러면 약간 명예에도 저도 손상이 그랬는데. 그렇죠. 내 명예가 있죠. 내가 시켜서 청소하는 거 같잖아. 그렇죠. 나는 자발적으로 청소할 만한 그 정도의 수준이 되는 사람인데 그거예요. 꼭 지금 이 나이에도 부모가 청소하라고 시키니까 청소하는 사람이 되는 거 같잖아. 맞아요. 그게 더 안 하게 되지. 그거에 될 바야 차라리 청소 안 하겠어. 난 이게 좋아. 전 너무 공감됩니다. 지금. 다음 유사과학도로서 갑자기 좀 재미있는 연구 결과 하나를 제가 좀 주워 들은 게 하나 있거든요. 스탠퍼드 의대 연구진이 10대 청소년들의 뇌를 MRI로 스캔을 했대요. 엄마의 목소리를 들렸더니 뇌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서 그냥 딱 퓨즈가 커져버리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이제 분석해 봤더니 13살이 넘어가면은 그 아이들이 엄마의 목소리보다는 뭔가 새로운 목소리라든가 이런 거에만 반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녀분이 13살이 되시면 뭐 성대모사를 새로 개발하시든지 하셔야 되겠어요? 근데 저희 딸이 그래요. 갑자기 뭐야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뭐야 이거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더 무서워 이렇게 반응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에서도 연구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보다는 약간 좀 이거에 대해서 모두가 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비슷한 거 생각했어요. 아니, 사실 제가 최근에 알람을 아예 못 듣고
잤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알람을 안 바꾸면 정말로 그 알람 소리를 나도 모르게 무시하는 거예요. 내 뇌가 익숙해지면서. 진짜? 그래서 그래도 깨워주는 가족이 있을 때는 깨워주잖아요. 어쨌든 저 이 시간까지 왜 자고 있었는데 혼자 있을 땐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알람 못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 사실 똑같은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익숙해지는 거에서 어느 순간 되면은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또 잘 때 되면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약간 좀 작은 소음에도 막 되게 예민하게 들릴 때가 있는데 네. 그게 어느 순간 되게 반복되다 보면 안 들리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잖아요. 사실 시각 정보도 그래요. 사실 이쪽에 맹점이 다 있거든요. 근데 맹점 여기 시커멓게 이렇게 맹점 보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뇌가 뭘 하냐면 무의식적으로 그 맹점을 보관을 해버려요. 옆에 있는 이미지 정보를 여기다 써갖고 원래 여기는 지금 구멍이 뻥 뚫려 있고 저는 안 이 손가락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면 투명하게 되면서 옆에 있는 색깔로 보관을 해버린다. 뇌가 이미 그런 보관 처리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뇌가 어떤 프로세싱 방법을 보면 뭔가 계속 들어오는 소음들을 당연히 제거하고 세상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단순하게 그 스트럭처를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알람 소리라든가 혹은 어머니가 하는 잔소리가 맨날 뻔한 소리. 모두 제자리가 맨날 뻔해. 그러면 이제 나도 알고 있어. 그러면 이제 진짜로 못 듣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뇌도 보면은 시각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만약 이걸 계속 받아들인다면 뇌가 터져버리죠. 나름대로 뇌도 살라고 지도. 계속 들으면은 나도 미치고 있거든. 엄마는 뇌도. 속이 터진다고. 나는 뇌가 터진다고요. 그런 느낌인 거지. 과학적으로 접근도 해보고 생각을 해봤지만 우리도 다 그 잔소리 듣기 싫었던 사람들이고 맞아. 또 지금부터 잔소리를 하는 입장이고 근데 저는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제안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여러분도 비슷하지만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해버릇하다 보니까 말투나 어조가 좀 변하지 않습니까? 좀 부드럽게. 그쵸. 자기가 원래 갖고 있었던 되게 뭐 공격적인 어투라든가 뭔가 좀 잔소리 같은 이야기들이 사실 되게 정제되잖아요. 가족끼리 이야기하는 걸 한번 찍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객관적으로 좀 보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 내가 이런 말을 계속 반복을 해? 나 되게 비호감 같다. 너무 잔소리가 심하구나. 그거 저 많이 느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너무 내가 봐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나쁘지 않아. 그렇지만 뭐 카메라에 다 영상을 너무 쉽게 찍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좀 트라이 해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 아무튼 네네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잔소리에 대해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가 말을 반복하는 건 미안하지만 이 잔소리의 개념에 대해서는 그래도 확실히 얘기를 해주고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잔소리도 안 하잖아요. 무관심. 그리고 잔소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변화를 좀 주면 어떨까? 약간 뭐 뮤지컬로 얘기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뭐 그것도 있는데 차 조심해가 아니라 야 오늘 되게 조심해야 될 일이 있어. 뭔데 아빠? 바로 차야. 이런 식으로 오늘 네가 조심해야 하는 게 있어. 그게 무엇일까? 차차차차차 차차차차차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잔소리를 해도 약간 변주를 하면은 사실상 가끔은 뭐 약간 힙합 리듬으로. 그렇죠. 오늘 네가 좋아해야 하는 게 있어. 조심해야 하는 거 무엇일까? 바로 차. 떠먹으러 가면 타.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약간 변주를 주면은 좀 즐겁지 않을까? 지난 시간에 그 주문을 외웠었던 네, 그 꼰대 생각이 스시마스야. 나면서 마음을 알게 되네요. 그러면은 아이들 입장에서 조심할게 엄마 노력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다시 아빠를 꼰대라고 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좋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뭐 하여튼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취사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잔소리는 곡선으로, 애정 표현은 직선으로. 야, 좋다. 잘하면 저작권 같이 걸릴 정도인데 이거는. 이게 이제 오은영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예. 과학적으로 뭐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되게 할 것이 많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지금 벌써 밖에가 시작할 땐 밝았거든요, 분명히. 어느 순간 어두워졌어요. 네. 저는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아기가 갑자기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까 영상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네네. 참 또 부산 가신다면서요. 네네, 좋습니다. 일을 언제요? 사적인 이야기까지. 일을 언제요? 예. 참.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가정이 있으니까 네. 오늘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 잔소리는 좀 줄이는 식으로, 그죠? 그리고 각자의 또 취미생활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좀 이해 좀 해주고, 그런 약간 좀 화목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엄마가 더 잘할게. 엄마가 미안해.
저는 진짜 아기 키우는 입장에서 아기 잠재우는 기계, 아이 세척기, 아이 세신기, 아이를 세신할 수 있는 기계가 나오지 않을까. 그 몸이 안에서 빙 자동차처럼 공기방울 뻑뻑뻑 하던가. 트름 기계. 트름 너무 힘들어요. 트름하다 맨날 우약해. 아 그래요 애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과학이 발전해서. 저는 그런 기계 꿈꿔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그런 거는 과학도입니까? 그걸 하는 게 과학자의 역할입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아직 100일이어가지고 힘든 시기라 그렇긴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